네, 31강입니다. 죄송해요. 그, 마이크를, 좀 다른 걸 여기다 놓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작네, 30강이. 그냥 좀 볼륨을 올려서 좀 들으시고, 지금은 좀 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최대한 좀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내용은 뭐, 당연히, 예, 좋은 내용으로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양 자화상 종류, 뭐 윤두서 자화상, 자코메티 두상, 그 실존주의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문화 종류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벽을 넘는 사람들 몰리, 그 다음에 크루거라든가 그 비트, 펄스, 그래서 포프라는 작가의 작품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자화상이 나오는데, 아까도 그 이제 뭐 자화상 나왔었던 거 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오죠. 저는 좀 작아지고. 자, 뒤로. 무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 제가 이거 하느라고 저녁도 못 먹고. 그,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음, 핑계로 따진다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자주 못하고, 물론 밖에서 조깅도 하고, 그리고 점심 때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걸로 먹긴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그래도 잘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이라서 방금 닭을 시켰어요. 예, 치킨을 시켜서 요거 하나 찍고 먹고 그 다음에 용사전 하나 하고 진행. 새벽이지만 예, 이 기운을 차려서 해야 되니까. 이 자화상은 매우 위험 있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자, 정면을 응시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보통은 이제 반측면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측면을 사용하는데, 정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죠? 이 성상화 같은 경우는 정면상이에요. 그래서 정면상으로 그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정면을 응시할 뿐만 아니라 그림 옆에 AD라는 사인을 남겨 놓고, 이 사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그린, 그러니까 스스로 그린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뒤로의 자화상에서 매우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배경의 그 완전한 제거와 빛의 사용 두 가지입니다. 자, 배경의 제거와 빛의 사용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한 어둠의 배경으로 해서 드러내놓고 오른쪽 이마 위쪽에 비치는 빛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는 빛을 통한 자아 이미지의 그 신성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신성화를 위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배경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빛을 오른쪽으로 이제는 그 오른쪽 이마 위쪽에서 비치는 방식으로 신성화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원래 이 작품에서처럼 되게 정면을 향해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성을 암시하는 빛의 이미지를 화면의 위쪽에서 배치하는, 그래서 빛의 이미지를 화면의 위쪽에 배치한 뒤로의 자신을 매우 근엄한 표현으로 보고 있죠. 이것은 뒤로가 자신을 예수와 같은 진리의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아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을 예수가 즉 사명이 예술의 사명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술가의 지위를 그 높이 평가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신격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화상은 많이 봤죠. 윤두서. 그래서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은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보 제240호로 지정이 됐고요. 실물 모양을 있는 그대로 낸 그
사진으로 그 일호불사, 편시타인, 즉 트럭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작가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한 이 작품은 윤두서의 내면적인 자아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동자, 그리고 시들지 않는 기백, 그걸 보여주는 눈매라든가 인매, 그다음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묘사된 수염, 이런 것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또 생략법인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생략법이 아니라고 하죠. 이제 몸도 다 그려져 있다고 하죠. 원래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초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완성본이었다. 이제 그것만 밝혀진 겁니다. 윤두선은 조선 후기 수종대 선비화가인 윤두선은 그 겸재 정선과 현재 그 심사정과 함께 삼재로 불리고요.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천문학, 수학 등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책을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관찰한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국의 모화적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반면에 관찰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관찰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습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을 그리기 위해서 며칠이고 마음간에서 말을 관찰한 다음에 말의 생김새와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제야 붓을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관찰력으로 이제 관찰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2살의 자화상, 양피지의 유체 물감으로 그렸는데 서양 밀사 최초로 그려진 유화 자화상인데 한 손에 엉겅퀴를 들고 있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 자, 이것만 알아둡시다.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장갑을 낀 자화상인데 이것은 이제는 화가의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뒤르의 27살의 자신의 귀족 이미지로 표현했던 작품이죠. 자, 뒤로를 본다면 독일 위대한 르네상스 화가였던 뒤로는 타고난 도안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북유럽이죠. 세부를 자세히 나타내고 미묘하게 채색한 그의 판화는 하나의 경지를 한 단계 올렸고 이제 판화로 오히려 더 유명하죠. 그는 처음으로 사실적인 수채화를 그렸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관찰한 잔디밭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으로 유명하고요. 북유럽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별명이 그 암시하듯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520년대에 측량, 축상, 그 다음에 인체의 비례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이 북유럽의 최초로 이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양식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베이컨이 나옵니다. 베이컨. 되게 중요한 작가죠. 베이컨은 연인이었던 조지 다이어가 1971년에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자아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는 적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자상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작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에서도 베이컨은 비교적 밝은 색의 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은 고독하고 적막해 보인다는 거죠. 베이컨은 이 그림에서 공간과 인물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남자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올라가 있고 오른쪽 다리는 들어서 왼쪽 다리 위에 놓았다면 왼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할 텐데 그 그림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어떻게 가능한지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베이컨은 이렇게 그림 속의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배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이컨에서 더 나와 있는데요. 베이컨은 대표적인 20세기 영국의 구상회화 작가입니다. 특히 고독과 잔인성, 공포 이게 이제 주로 보여지는 주제죠. 그래서 일그러진 인간의 형상이 등장하는 드라마틱한 회화로 유명하고요. 반인반수의 끔찍한 형상들이 등장하는 세폭의 그림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밑에 있는 인물, 습작, 세 점을 전시하면서 명성을 얻었고요. 그는 주로 사진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사진을 바탕으로 강렬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에 따라 유화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에서 보시다시피 이걸 다 사진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근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특히 한 얼굴에 얼굴이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논리적으로 신체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근데 특히 한
형상에 여러 형상이 같이 있는 경우 파노라마 기법을 사용합니다. 사진의 파노라마 기법. 자, 사진의 파노라마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얼굴이나 이런 거는 특히 파노라마 기법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유화 작업 중 또 여기서 문지르거나, 자, 문지르거나 얼룩을 만들어서 평범한 선들을 끔찍하고 찌그러진 형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거기다 문질러서 얼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형성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성의 형상들은 대부분 뒤집힌 얼굴, 그 다음에 기하학적이거나 세장 같은 것에 갇혀 고립된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저 이거 베이컨 되게 잘 나온 거죠.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의 그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 요건 시험 문제 한번 거론했죠. 자, 초상화의 재해석. 베이컨은 17세기 초상화를 20세기 방식으로 재창조했다. 이거 이제 시험에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요거를. 요거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10세기 초상화를 20세기 방식으로 재창조했는데, 원작에서는 교황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그렸던 반면에 베이컨은 교황의 실존적 공포를 압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작의 교황은 위험있고 침착해 보인다 하지만 베이컨의 교황은 정반대의 이미지로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표현하죠. 이는 권력자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를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자, 크고 얇은 두상, 브론즈고요. 그 다음에 자코메티. 자, 전통적인 기법대로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깎고 덜어내 인간의 고독과 내면의 고도로 정연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소조 방식인데 소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떼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두상을 앞에서 보면 정말 칼날처럼 좁게 보이는데 표면은 매우 거칠고 원시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납작하거나 빼빼 말라서 형상을 왜곡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작품 제작 시기가 1950년대라서 전후 사회의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지만 작가는 정작 이런 해석을 거부했다. 자코메티는 현실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론가의 입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잖아요.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론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자, 실존적 자유. 자코메티를 대변하는 실존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스위스가 나온 천재 조각가 자코메티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체감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조각하고자 했고요. 초기 조각들은 2차원 평면 작품으로 원시 미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30년대 중반에는 부터는 다시 모델링 작업을 시작했고 차츰 실제 모델을 보는 대신에 기억의 의지에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2차 대전 동안 스위스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945년에 파리로 돌아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등과 교류를 하면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코메티의 삶의 고뇌와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표현한 가늘고 긴 사람 형상은 전후 파리의 실존주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 존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상인데, 개인의 이성과 주관이 강조되고 그만큼 자유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고 여겨졌다. 자, 그래서 이 자코메티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화상에서, 자화상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서는 이미 한대에서 나타나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공민왕이 그린 조경자사도가 이제 기록상에 이제 나오는데 현존하지 않고요. 조선시대 들어와 기록상에 김씨초상을 비롯한 조희룡의 자화상, 이런 것들이 보이죠. 실제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윤두서의 자화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사대부보다 자화상이 집착한 강세왕, 내가 일찍이 직접 초상화를 그렸는데 다만 그 정신만을 잡아서 그린 것이라 속된 화공이 그저 모습만 담게 묘사한 것과는 현저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인문의 종류. 그래서 대상과 대상의 특징에 따른 분류는 스스로 자신의 초상화를 일컫는 자화상,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초상화, 두 사람 이상을 그린 군상화,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린
코스튬, 그다음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린 나체와 누드화 이렇게 봅니다. 인체 표현의 부위에 따른 분류는 머리와 얼굴 부분을 그린 두상화, 머리부터 가슴까지 흉상화,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벽을 넘는 사람들, 요거 봅니다. 몰리.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화려한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민감한 사회 정책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하지만 작가는 이를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했고 화려한 색채, 자 색상을 가미해 감각적인 화면을 만들어서 작가가 모사한 원본 사진은 망원 렌즈로 찍은 것으로 망원 렌즈의 사진은 시야가 좁고 깊이는 얕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벽과 벽을 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흐릿하게 그래서 망원 렌즈로 이제 그 나타나는 효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제. 자, 비닐의 전사 실크스크린입니다. 중요하죠. 자, 크루거. 사진에다가 문자를 결합한 겁니다. 다시 이 작품은 기존의 이제 상업적인 사진의 그런 베이스의 그 형식에 잠깐 끊었다가 자, 사진에 문자를 결합한 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포토몽타주를 이제는 사용을 했다. 그래서 기법으로 물어본다면 포토몽타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매체를 이용했다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상업적 광고 매체의 그 사진을 응용을 해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도 역시나 같은 상업적인 방식이랑 같죠. 예,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양화, 절반은 음화로 돼 있죠. 보시면 표현된 얼굴의 배경은 흑색과 적색으로 극적 대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누가 몸 위에서 싸우고 있고 이해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작품의 의도는 1989년 워싱턴에서 낙태 권리 그 회복 시위를 위한 선전화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작품을 다시 꾸민면서 명백해졌고요. 문제의 그 몸은 여성이고 그 전투를 출산의 그 권리와 관련된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하지만 이것은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 대립하는 두 개의 명암 구도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반쪽을 합하면 하나의 얼굴로 보이지만 양쪽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또 사진인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엑스레이 형상이거나 핵폭발로 인해 방사선이 번쩍이는 순간일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이제 포토몽타주 기법이긴 한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의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법인지 모호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트폴 펄스 그래서 혼합 매체고요.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자적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시시각각 떨어지는 물방울이 단어를 나타냅니다. 단어는 작가가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뉴스 등에서 등장하는 노출 빈도수에 따라 선택되어서 정보의 과잉 현대를 운영하는데 밑에 보시면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위치한 독일인 그 미디어 작가 윌리어스 포프의 작품들은 정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무엇이냐? 그때 현대 사회의 그 정보 과잉의 상태인데 그것은 결국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와 글자가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는 독일이 분리되고 분단을 겪으면서 동서독에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죠.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는 이어 12에서 13년 전부터 정보가 변하고 쉽게 사라지는 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미지화 시켰다. 그래서 정보가 변하면서 쉽게 사라지는 속성, 그래서 그걸 이미지화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보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항전주의, 본질주의에서는 그것이 대백과사전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그것을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이 되고 있었잖아요. 정보라는 것이.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금방 나타났다가 그게 금방 사라지는. 그래서 일시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은 떨어지면서 형태가 어그러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물방울을 사용해서 단어를 뿌릴 수 있는 기술도 알게 돼 이것을 작업에 접목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트폴 폴스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 정보 조각, 비트, 떨어질, 폴, 그 다음에 즉 쏟아지며 짧은 순간만 존재할 수 있는 정보의 일시성과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는 정보의 활발한 맥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회를 덮고 있는 미디어와 디지털 시스템이 과연 어떠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확산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필터링에 대해서 자각 없이 수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게 옳고 그름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과잉으로, 우리가 정보 체제가 과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분산돼서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능력의 한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각문화랑 굉장히 연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시험에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러니까 폐품, 쓰레기들이 모이는 것들. 참,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건데,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자기네들의 폐기물을 바다로 여과 없이 버리는 상황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왜 미술작품에서도 그렇고 왜 플라스틱을 거론하느냐, 우리가 버린 것이 다시 우리가 그걸 먹게 된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물질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는 건 줄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바위나 이런 것들의 모래나 이런 것들 보면 울퉁불퉁한 바위도 이 물살에 의해서 이게 점점 이게 갈아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오히려 쉽겠죠. 그래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먹었을 때 그냥 뱃속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물고기 먹는 살고기에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금, 우리가 이제는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은 막 비싸서 그걸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얻는 그 소금도 역시나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검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나라들은. 자, 그래서 바닷가에 떠내는 물건 중 비슷한 색의 물건을 한데 모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과 동시에 소비와 낭비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되죠. 바다. 그래서 멕시코 태생의 예술가 알레한드로 두란이라고 말하죠. 두란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설치를 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워시더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작가는 세계문화유산 보유구역인 멕시코 시안칸의 한 해안가,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무려 6대로 50개국에서 쓸려온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는 쓰레기들에 적혀있는 언어의 개수로 추정을 해가지고 했대요. 작가는 이 국제적인 잔해를 색깔별로 나누어 주변의 경운과 어우러지도록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 설치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또 이것을 어떻게 남겼느냐, 사진으로. 그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 그리고 조형물, 푸른 계열의 색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지만 실상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인 셈이다. 그래서 두라는 처참한 환경에
예술적이고 즐거운 환경으로 바꿈으로써 해양의 오염에 대한 경심이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치코밍이라고 합니다. 비치코밍. 그죠? 자, 라인나무와 나뭇잎을 가지고서 자연물을 가지고 작품을 또 한 것이죠. 우도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에. 자, 인공적인 재료를 배제하고 열매와 잎을 자연 속에 배치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우도는 자연과 예술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이제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은 삶과 예술을 하나로 융합하는 자신의 행동이었고요.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 그것을 이루는 모든 현상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했고요. 그 다음 라이프. 꽃가루 등으로 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꽃가루 등의 유기물을 작품 재료로 활용을 하고, 예술은 나의 수행이자 명상이다. 이 사람은 이 예술을 통해서 예술을 이제 수행 과정이라고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라이프 예술은 비서구적 세계, 근세 이전의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인도 극동 지역을 자주 여행하면서 동양적인 사유 방식과 삶을 체험하던 라이프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의 철학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비서구적, 특히 동양 그 철학과 동양적 사유 방식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삶을 체험하는 라이프는 이런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였죠. 그래서 마치고도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물질적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과학적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통일된 전체의 불가결한 부분들로 상호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그가 작품 재료로 선택한 소재는 자연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인위적으로 가공되거나 생성되지 않는 자연에서 직접 노동을 통해 얻은 재료들이고, 그 자체가 생명의 출발 혹은 에너지로 운영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라이프는 그것이 꽃가루든 우유, 돌이든 나는 작품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전시를 통해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그의 대표작인 꽃가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민들레 꽃가루를 채로 쳐서 바닥에 뿌리는 이 작업은 작품의 재료인 꽃가루가 움트는 새 생명의 결집체라는 측면에서 생명 자체의 운동성과 영혼의 자유로움,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주차, 많이 보셨죠? 자동차와 콘크리트를 쌓아서 만든 것인데, 설치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미소에 남는 작품이 됐는데, 정크아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sam블라주, 형식은 아sam블라주고요. 양식을 얘기할 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정크아트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누볼레알리즘, 이거 잘 선택해서 써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활용해 제작하는 미술이죠. 버려진 물체를 오브제로 구체화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60년대 라우젠버그의 컴바인 페인팅부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크아트의 산업 소비사회가 낳은 쓰레기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아르박은 같은 종류의 물체를 결합, 집적시키는 어셈블리지 방식을 형식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셈블리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폐기물을 활용하는 정크아트, 여러가지 물체를 결합해서 회화인 컴바인 페인팅도 어셈블리지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1950년대 장 디비페가 콜라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낸 신조 어셈블리지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지와 아sam블라주를 사전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원래는 지금 일반 책에서는 거의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구분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죠? 최초의 어셈블리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은
등나무 의자의 디자인을 본 또 유포 조각을 그림에 붙이고 거기에 밧줄로 테두리를 둘렀다. 이후에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서도 어셈블리지의 가능성을 실험을 했고요. 뒷상은 일상의 물체를 재료로 레드메이드와 그 다음에 오브제를 만들었죠. 정크아트, 비치코밍,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체를 결합한 그 컴바인 페인팅도 어셈블리지 기법이다.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는 잘못 설치하다가 이거는 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 폭풍 전에 번개치는 들판에, 들판. 그래서 스테인리스 봉 400개를 설치를 한 겁니다. 번개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위에 철봉을 설치했는데, 자연현상도 예술이 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 사진으로 남긴 겁니다. 생태미술과 대지미술. 생태미술은 대지미술과 유사하지만 생명에 대한 사유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생태미술과 대지미술에서 우리가 차이점은 생명에 대한 사유.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연 재료를 활용하고 자연 속에서 작품을 전개하는데, 장소도 작품의 자연이 되겠고 재료도 자연물이 되겠고, 대지미술은 60년대 후반에 유행한 미술사조인데 미술관에서 벗어나, 얘네들은 이런 특징이 꼭 나오죠. 미술관에서 벗어나고 상업적인 거에서 벗어나고, 그죠? 자연과 도시공간을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설치했다. 이는 상업주의에 대한 침대한 미술계에 대한 성찰이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벗어나고 상업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대지미술이다. 전시 개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업주의에 대한 전시의 개념, 그래서 제작 기간이 길고 대규모죠, 특징이. 그리고 작품을 남길 수 없으므로 과정과 결과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크리스토와 그 다음에 클로드 부부, 스미슨, 그 다음에 드마리아 등의 대표적인 대지 미술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비치코밍 프로젝트 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비치코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치코밍은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유기물이나 무기물 등이 수집해가지고 작품을 변모시키거나 공예품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분해될 때까지 쓰레기로 떠나지는 운명이었던 물건들이 미술작품을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비치코밍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